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아무런 이슈가 없었는데 아무런 이슈 없던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중요한 이벤트였죠. 근데 그거는 제법 괜찮게 나왔습니다. 호재로 밝혀졌는데 근데 이제 정작 시장의 반응은 지금 세계 증시가 일제히 안 좋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발표된 이후에 그 중요한 이벤트를 어떤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봤는지 다 같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일단 급락 중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유럽 증시가 폐장하고 나서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보시다시피 이 1시 이후에 더 낙폭을 좀 키웠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증시도 급락을 하고 있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일본도 안 좋고 중국 증시는 뭐 구리 가격 급락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고 한국 증시도 여전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이 낙관론이 좀 주춤해졌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시나리오가 있긴 있었는데 일단 그 중에 한 가지는 일단 지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 같이 낙관적인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 다 같이 오르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같이 오르고 모두가 좋은 해피한 그런 시나리오, 아주 엄청난 주식시장 강세장. 일단 이 시나리오는 일단 좀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주춤하게 된 데는 엔비디아 실적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어제 발표된 그 PMI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거겠죠? 이 미국 경제가 좀 적당히 식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게 중요한 생각이었는데, 낙관론의 중요한 배경이었는데, PMI가 너무 눈치 없게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앗아가 버렸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앗아가 버리면서 PMI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 같이 금리 인하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일단 좀 물 건너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모두가 긍정적인 이런 시나리오는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일단 모두가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 혹은 그냥 지금처럼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잘 나가고 소외되는 친구들은 소외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모두가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건 근데 지금 어젯밤에도 보셨다시피 미국 PMI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미국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꼬꾸라지는 시나리오는 쉽진 않아 보이고, 그럼 또 결국 그냥 평상시처럼 또 계속 또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친구들 또 미국만 또 올라가고 엔비디아만 또 올라가고, 그렇다고 코스피가 잘 가냐, 그렇다고 어디 중국 증시 다른 나라 증시들이 잘 가냐, 또 그렇지는 않은, 그냥 계속 그냥 이런 식의 또 상황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게 가장 또 다시 약간 평상시로 돌아왔다고 할까요? 다시 이런 상황으로 좀 돌아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같이 지금 시장이 동반적으로 해서 다 같이 손잡고 시장이 급속히 안 좋아지려면은 제 생각에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금리가 갑자기 확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5%를 넘어선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다 같이 손잡고 안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일은 아직까지 없고 10년물을 5%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도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이런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결국 하여튼 이게 또 다시 평상시로 돌아온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무튼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남아도니까 하락하는 친구들도 사실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일부 소외가 된다 하더라도 소외되는 친구들도 막 대폭락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적당히 재미없게 그냥 버티고 있고, 하여튼 그런 답답한 시장이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어젯밤 또 PMI가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일단 모두가 사이좋게 손잡고 좋아지는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 없어진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 같이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젯밤 PMI는 약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세계 증시가 근데 동반 조정의 가능성 정도는 일단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래간만에 일제히 빠지고 있죠. 강한 친구든 약한 친구든 일단 조정은 다 같이 일어나긴 일어날 텐데, 강했던 친구들은 이제 가벼운 조정이라서 툭툭 털고 또 이 충격을 금방 딛고 일어서겠지만은, 원래 소외되던 친구들은 가벼운 조정에 속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하여튼 강한 친구들은 여전히 미국 강하다, 유럽 강하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약한 친구들, 한국 증시 이런 것들 하여튼 맞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일단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각각 롱숏 전략 그런 게 보편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긴 해요. 다 같이 꼬꾸라진 이런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 주말인가 하여튼 지난주쯤인가 나왔던 보고서긴 해요. DS 인베스트먼트 여기서 나온 김준영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인데 뭐 이 내용을 뭐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부분만 좀 제가 좀 여러분들과 읽어볼까 하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 조금 좀 그런 내용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미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국의 양질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뭐 저도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죠. 금리 인하를 지금까지 계속 할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긴 한데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지다가는 뭐 보통 오히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경착륙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인하를 미뤄지다 보면은 이제 사실 경착륙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이 보고서에는 뭐 그 경착륙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는 일단 잘 나오진 않고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과 동시에 하위 계층의 연체율 급증 역사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체율 또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뭐 상위 100위권 밖의 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하위 계층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뭐 신용카드 연체율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부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하위 50% 그러니까 어떤 양극화 부자들은 계속 잘 살고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 처지고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못 나가는 기업들이 주춤주춤 하다가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지다가는 얘네가 쓰러지면서 경착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가뿐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경착륙이고 뭐고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경착륙이고 뭐고 그런 거는 저와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어요.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금리가 한번 높게 올라왔고 여기서 계속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미국 경제는 잘 나간다. 연착륙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계속해서 이제 그 고금리가 너무나 이어지다 보면 이제 여기서 경착륙으로도 깜짝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는 좀 가볍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고 뭐고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좀 전에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본 거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렇죠. 고금리의 피해를 이제 어려운 계층들만 받고 있다 이거예요. 부의 효과, 뭐 어떤 유동성의 효과 이런 게 상위층에만 모두 집중이 되고 있다. 뭐 상위권 기업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상위권 뭐 소비자들이 됐든, 뭐 아니면 뭐 고액 자산가들이 됐든, 하여튼 그쪽 상위 쪽으로만,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이제 그쪽으로만 돈이 유동성 효과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취약계층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취약계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담이 허덕이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SVB 은행들이 망하기도 하고 뭐 SVB를 비롯한 은행들이 망하기도 하고 부동산이 뭐 계속해서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생기는 게 일부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긴 했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유동성으로 남아도는 유동성으로 이런 위기를 일단 좀 해결을 하고 있고 당장은 어떤 큰 위기 일단 이런 게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시나리오 잘 나가는 놈들은 계속 잘 나가고 대형주 부자 뭐 이런 엔비디아 뭐 애플 뭐 아니면 나스닥 이런 것들은 잘 나가고 소외된 친구들은 계속 소외되고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요. 뭔가 여기서 뭐 다 같이 꼬꾸라지거나 다 같이 잘 나갈 만한 이런 모두가 희망차거나 모두가 비관적인 이런 시나리오는 현재 일단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모두가 낙관적으로 될 뻔했는데 어젯밤에 또 뭐가 그죠? 지표가 또 그렇게 나와가지고 또 삐끗했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아무튼 이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미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만 봐도 미국만 잘 나가고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다 보니까 돈이 이제 달러로 그죠? 어떤 미국으로의
쏠림만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격차가 벌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증시가 코스피 같은 거는 소외가 되고 하여튼 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미국 내에서만 이런 어떤 뭐 양극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양극화가 주식시장에도 금융시장에도 이렇게 다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좋아지거나 다 같이 안 좋아질 만한 큰 호재나 큰 악재가 없는 가운데 금리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고금리와 상관없는 잘 나가는 뭐 AI니 이런 친구들은 잘 나가고 소외되는 친구들은 계속 소외되고 결국 답답한 상황의 지속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쭉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봤던 데이터들인데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이렇게 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중소형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쏠려 있어갖고 중소형 은행들이 위험했다. 중소형 은행들이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SVB 실리콘밸리 뱅크 그런 게 무너지면서 한번 위기가 터지긴 터졌었다. 근데 그게 전체 금융시장으로 퍼지고 그러진 않았죠.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진 않았죠. 그냥 위기를 그럭저럭 잘 무마했죠. 잘 해결했죠.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잘 나간다. 이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라든가 잘 나가는 친구들은 계속 버티고 분위별 총자산 비중 이런 것도 보시면은 뭐 하위 50% 총 자산 비중은 뭐 10%가 안 되고 잘 나가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그죠? 가계의 순자산은 뭐 역사상 최고 수준 뭐 이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분위별 예금 및 현금 보유량 이런 거 봐도 저 밑에 하위 50%는 예금이 거의 안 늘어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안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죠? 잘 나가는 상위층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아침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악재 하나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어떤 뭐 테스트에 떨어졌다 뭐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나서 오늘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나름 뭐 삼성전자가 발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HBM의 간절함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주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요즘에 좀 삐끗삐끗한다. 뭔가 좀 안 좋다. 이런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주가는 박살을 났는데 뭐 발끈하면 뭐예요, 그죠? 하여튼 근데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재밌는 소식이긴 합니다. 엔비디아의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저하고 이제 쭉 이제 제가 어떤 뭐 브리핑을 짧게 해봤는데. 근데 이게 뭐 엔비디아가 거품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저도 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잘 나가는 친구만 계속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죠? 쏠림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살 게 없습니다. 뭐 지금 잘 나가는 거 엔비디아 비싸다 싶어도 그냥 비싼 거 사야지 돼요. 결국은 그죠? 그렇게 비싸 보여도 또 오르잖아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잘 나가는 거 뭔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뭐 엔비디아. 그렇다고 소외된 거 지금 사면은 그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깝깝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논란이 있습니다. 거품 논란이다 어쩌다 하는데 대안도 없기 때문에 거품 논란을 이제 먹어가면서 어떤 이런 부담을 먹어가면서 증시가 또 찔끔찔끔 오르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또 지속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쭉 다 봤고요. 오늘 다 같이 부진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 하여튼 낙관론은 일단 다 같이 손잡고 좋아지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기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그래서 차트들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자면요. 그 중국 증시가 저기 한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좀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유럽 증시가 좀 전에 급락하면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장 막판에 낙폭을 좀 더 키운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문 닫고 나서 중국 증시는 조금 더 빠지긴 했어요. 중국 상해종합인데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뭐 한국 증시 문 닫고 나서 유럽 증시 개장하니까 좀 더 빠졌습니다. 상해종합 지수입니다. 요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자리들 보이시죠? 요렇게 박스권이었죠?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을 돌파한착 하니까 레벨업을 했던 거고 근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아직도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 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 증시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잘 나가고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좀 이제 부담스럽긴 하죠. 왜냐면은 중요한 지지선들을 너무 힘없게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결정적인 자리이지만은 여기가 이제 목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넥 라인, 목 라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위에 있는 단기적인 중요한 자리들을 와장창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단기적인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런 음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저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실 뭐 구리 가격의 어떤 뭐 구리 가격 이런 걸 보면서 중국 증시 역발상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면은 어떤 이제 근거는 등장한 거예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런 급락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한번 해보자, 이런 역발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부양책에 힘을 입어서 여기서부터 해서 너무나 좀 많이 쉬지 않고 강하게 오른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낙관론까지 여기에 더해져서 중국 증시가 이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각종 부양책 지금도 더 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긴 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다 왔을 가능성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꿈틀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꿈틀했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은 근데 이제 눌림시 매수죠. 정석은 이런 넥라인 자리, 이런 자리가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정석인데, 아무튼 역발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근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본 증시도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교적 강하긴 강한데요. 아무튼 지금 일본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이제 이쪽 부근이 또 다른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이 되는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되는지, 여기 고점 덩어리 하나, 여기 고점 덩어리 하나, 뭐 3중 고점형을 만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쪽 부분이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되는지를 좀 큰 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일종의 우측 어깨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좀 의미 있는 자리들을 좀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측 어깨의 완성 가능성을 좀 놓고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이런 급격한 움직임 때문에, 그죠? 개파락 엄청 크게 했잖아요. 이런 조금은 좀 꿈틀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 오래간만에 세계 증시가 공통적으로 이제 매를 한 대 딱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충분히 역발상 이제 슬슬 한번 해볼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참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역발상을 한다라고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10년물 금리도 박스권이고 아직까지 아직까지 뭐 특별한 악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이 숟가락은 작은 거 준비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큰 국자로 한 숟가락 퍼먹겠다 라는 생각은 지금 사실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하방 베팅하고 역발상 하는 거 가능한데 어떤 그런 근거도 생기고 있는데, 너무 일단 목표치를 크게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야 그래 일본 증시가 예를 들어 여기서 빠진다 해도 기껏해야 전저점까지 가지 않겠냐, 이 정도 좀 일단은 작은 목표치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일단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국 증시도 그래요. 중국 증시도 만약 여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 이쪽 구간이 이제 매물대기 때문에 빠져봐야 여기 정도로 일단은 이렇게 보고 역발상을 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그 구리 가격 같은 것도 그래요. 구리 잠깐 이야기했는데, 구리도 이쪽이 의미 있는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추세적으로 꺾인다 하더라도 이 추세적인 꺾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리 가격의 이런 움직임들 보세요. 이게 어떤 추세적으로 좀 많이 꺾이려면 이게 이런 확인 과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제서야 조금 의미 있는 고점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구리 가격에서. 그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더 꿈틀꿈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죠? 어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역발상은 이제 뭐 하긴 하더라도 조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전에 유럽 증시가 이제 개장을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유럽 증시 근데 이렇게 빠져봐야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지지력 있는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를 이제 넥라인, 그죠? 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목을 다 지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아직 의미 있는 지지력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더 빠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중요한 지지선들이 지가 빠져봐야 이제 중요한 지지선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위쪽에 하나의 어떤 위쪽에 저항 덩어리를 확인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저항 덩어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역발상할 수는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제 목표치를 이제 너무 크게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이긴 하다. 지금은 워낙 추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투자하시면서요.
뭐 위안화 이런 거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얘도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죠.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쪽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돌파한 차갈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위쪽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저기 달러 위안 환율인데, 그죠? 위쪽으로 훅 올라간다면은 얼마든지 위쪽으로 목표치 좀 많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움직임 좀 불안해지고 있는데, 구리의 움직임도 그렇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 그죠?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구나. 다 같이 손잡고 낙관적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아닌가 보다 싶습니다. 그리고 엔 달러 환율인데요. 달러 엔 환율인데, 얘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쪽이 워낙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요, 어떻게 될지. 이쪽에서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그 외환 당국이 개입했던 중요한 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저항이에요. 솔직히 돌파 안착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본이 이제 나름 BOJ가 좀 매파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일본의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는 건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가면서 일단 좀 생각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혼조한 구간이라 볼 수 있겠고, 상방 압력도 만만치 않게 받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을 지금 다 위쪽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은 다 같이 위쪽으로 열린 겁니다. 엔화도 그렇고 좀 전에 위안화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오늘 이제 시원하게 이 추세선 요게 있었는데 요거를 극복했잖아요. 그죠? 21선까지 이제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좀 강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달러는 조금 더 일단 들고 갈 수 있는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물론 이제 깐깐하게 따지면은 아니긴 한데, 이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따져보면은 일단 이런 지난번 상승 추세 그리고 지난번 어떤 하락 이런 건 일단은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도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려고 보는데 저항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항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일단 사실 움직임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매물대죠. 이게 결과적으로도 혼란한 구간 안에 들어왔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단기적인 힘은 분명히 충만합니다.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N1 환율 좀 잠깐 볼까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 부근에서 일단 지지력을 또 잘 보이고 있습니다. 또 찔끔찔끔이지만 그 작은 지지력들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름 좀 어떤 지지선을 좀 형성을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의 낙관론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니까, 그렇다면 엔달러 환율도 이 위쪽으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엔화를 무턱대고 매수하기는 아직은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자꾸 매력적인 가격이면 매수 기회를 자꾸 주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매수 기회를 아무튼 3번이나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좀 의심은 해야 돼요. 두 번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 주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죠. 고민 중인 거예요. 매력적이긴 한데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합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인다면은, 그렇다면 엔화를 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합의 중입니다. 낙관론이 좀 끝났으니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쭉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고 뭐 환율이고 일단 쭉 다 한번 봤고, 오늘 밤은 저기 뭐 특별한 이벤트는 뭐 없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되네요.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저기 컨슈머 센티먼트, 뭐 어떤 그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를 보는 심리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조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미국 증시 개장하고 밤 11시에 발표가 아마 될 겁니다. 요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참 조금 전에 그 유럽에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유럽 증시 급락의 뭐 이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영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왔죠. 유럽 경제가 안 좋다, 또 이런 인상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 보시면 독일 GDP 이런 것도 막 마이너스가 여전히 찍히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유럽 경제는 좀 안 좋구나.
그 와중에 하필이면 어제 또 미국 PMI는 좋게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좀 약재라고 일단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다 살펴봤습니다. 한국 증시 보고 마칠 건데요. 한국 증시 오늘 와장창 하고 빠졌죠. 그 단기 낙폭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단기 낙폭이 그러니까 그 일본 증시도 그렇고 뭐 중국 증시 이런 것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오래간만에 강세장 중에 오래간만에 다 같이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에서 하방 진입하셨던 분들은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빠졌으면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일단 보편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 이렇게 빠졌다. 여기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 축소, 빠질 때마다 비중 축소. 요렇게 하는 게 일단 정석적인 전략이 되긴 될 건데, 근데 일단 그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의미 있게 좀 빠진 첫날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향 전환의 의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계속해서 수익 누적시키고 하방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매수세가 있냐? 매수세가 없으니까 일단은 더 들고 갈 수 있다. 뭐 요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도 이렇게 어떤 3중 고점형을 지금 이제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중요한 지지선 여기를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어떤 하나의 저항 뭉태기는 일단 하나 완성을 했다. 일단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올라오면서 여기 있는 추세선 하단을 뭐 확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 밑에까지 한번 쿵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위쪽에 일단 저항 테스트는 끝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년 넘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등 중이었는데, 중장기적으로 큰 반등 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을 3번 확인하고 드디어 어떤 고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일단은 방향성은 일단 고점 테스트는 끝났다라고 보고 일단 아래쪽으로 이제 지지력 테스트가 중장기적으로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한국에서 약간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저기 지금 공매도 금지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다 써갖고 온 게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공매도 금지 풀리고 이러면은 어떡할 거냐, 좀 약간 좀 그런 우려가 좀 가볍게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좀 의미 있는 봉인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5일선 이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 낙폭이 조금 좀 센 편이라 하여튼 보편적으로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하방 비중 축소 조금 하는 게 뭐 보편적인 전략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요. 뭐 그냥 코스닥도 잘 빠지고 있어서 특별히 뭐 점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한번 확 터져 나와야 뭐 그래야 뭐 차라리 한번 뭐 급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거나 그러면 뭐 하방 비중 축소 뭐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슬금슬금 잘 빠지고 있는 것이 좀 오래 갈 모양입니다.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갈 생각이 있는가 보여요. 그래서 그냥 하방 계속해서 뭐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긴 하고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의미 있는 매수세 없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요거고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풋옵션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점들 좀 주의해야 되겠다, 좀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환율 이야기 좀 전에 했고요,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변동성 지수들도 이제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까지는 아니고,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에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는 아닌데 단기 낙폭 과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이제 반등을 좀 시도 중이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하여튼 분위기가 조금 좀 처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도 조금 그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도 약하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 조금 좀 이제 일단 위쪽으로 저항에 대한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냐, 이제 아래쪽으로 뭔가 지지력을 테스트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래요. 뭐 나스닥 이런 거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솔직히 음봉을 기준으로 뭐 격발상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나스닥에다 대고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미국 증시 하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S&P는 모르겠어요. S&P나 러셀 지수는 아래쪽으로 후려치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들을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이건 S&P 지수입니다. 그죠?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고 뭐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건 뭐 중국 증시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 증시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좀 약하니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일단 뭐 봐가면서 하긴 할 건데, 지금 역발상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까지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S&P나 이런 전반적으로 좀 너무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중국 증시 A50 지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유럽 증시 개장하고 나서 좀 더 많이 빠졌다고요. 근데 보이시다시피 어떤 전저점 부근, 이 자리가 어떤 A50 지수의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지금 제가 선을 그었는데 이 자리 아이고 이게 옮겨지지가 않네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 자리가 됩니다. 이 정도 자리 그죠? 여기 버텼던 자리, 여기 전저점, 다시 중요한 자리,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쯤 꿈틀은 할 수 있는데, 꿈틀했을 때 중국 증시 같은 거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드렸죠. 분명히 차트가 달라요, 그죠? 나스닥의 강하기와 중국 증시의 강하기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강한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반등시 매도 이런 거는 중국 증시는 할 수 있는데, 미국 증시는 차마 그런 이야기를 일단은 뭐 제가 강하게 못 하겠습니다. 하자면은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막 어떤 꼬투리 잡아서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전 일단 미국 증시는 역발상 그런 이야기를 일단 못 하겠습니다. 워낙 일단 강해서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게 10년 국채 선물인데요. 얘가 빨리 이렇게 훅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얘가 훅 올라와야 뭐 전 세계적인 낙관론이다 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답답한 구간이고, 아직도 이게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장기간의 어떤 금리 인상 때문에, 장기간의 금리 인상 뭐 이런 거의 영향으로 아직도 채권 선물은 계속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10년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이런 답답한 구간, 특히 지금 이 혼조한 구간이죠. 추세적으로는 일단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끝난 건 아니고, 그 와중에 어쨌든 이제 이쪽 부분은 혼조한 구간이니까, 매물대니까 여기서 큰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쨌든 당분간 좀 시장은 좀 답답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삐끗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대략적으로 그은 추세선의 중간 정도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 자리 붕괴시키면서 금리가 한번 더 튈 수도 있어요. 금리가 한번 팍 튀면은 이제 그런 어떤 또 큰 위기가 생길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 그런 거는 아니죠. 금리는 아직까지 혼조한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근데 이 10년 선물인데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선 대충 거죠, 정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정도 움직임이면 근데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는 그런 움직임이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위쪽에 추세선들을 맞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래쪽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가 여기서 붕괴시키고 여기 바닥까지 내려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 금리는 이건 선물이니까 얘가 올라가는 압력,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압력을 받고는 있어 라고 일단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중장기적인 이 금리 상승 추세, 선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큰 추세의 영향 때문에 결국 이도저도 아닌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얘가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뭐 세계 증시의 흐름이 깝깝해지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중요한 변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 금리가 크게 튀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비관론을 세게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단 답답한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마 주말에 또 평상시처럼 그냥 영상 한 편 올릴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영상 올릴 것 같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